네,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노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일 날 12시 라이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완화와 관련된 부분, 그래도 이번에도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너무 긍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는 너무 부정적인 부분도 아니라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던 과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필즈님은 그래도 분양권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규제를 완화하니까 사야 된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판단보다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알고 판단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의 집값 6주째 낙폭 둔화, 6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2달 정도, 지금 이제 거의 3월 말쯤 접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락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낙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한 2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은 20개월 만에 올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번쯤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 세종시 아파트 87주 만에 반등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 20개월 만에 올랐다는 위에 기사도 있지만 세종시 아파트가 87주 만에 반등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1년이 50 몇 주니까 56주인가요? 57주인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가 드디어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단 몇 개월, 단 몇 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굼뜨게 움직이고요. 달아오르면 그만큼 오래가는 습성들이 있다. 자, 세종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이죠. 이제는 3, 4년 전에 엄청나게 상승장이 왔던 곳이다. 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방장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볼 때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았었고,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승, 굉장히 높은 기간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심지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세종시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는 경우는 제가 20몇 년 동안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과열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주춤하는 모습이 87주 정도 되는 상황까지 그 1년 정도가 넘는 그 시간 동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런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2년이란 2, 3년이란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가장 잘하는 포인트가 언제였을까 한번 세종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렇다면 과열될 때 쫓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과열됐다가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세종시 뭐 해도 될까요? 아, 세종시는 끝났어요. 등등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지난 2년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시의 사례가 그렇건데 서울의 사례가 그렇지 않겠느냐. 자, 서울의 집값 지금 6주 때 낙폭 둔화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월거래 2,400건을 돌파했다. 즉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서울의 거래량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가 계속 나왔었고 그 규제 완화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결국 시간이 쌓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을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1월 3일 날 나왔던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2달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서울의 투자 시점으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느냐? 어떻게 보면 또 작년이었을 수도 있다. 또는 작년 하반기 또는 올해 초였을 수 있다. 즉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바로바로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셨고 힘들으셨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시장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보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많은 분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기회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동시 시청자 수를 보게 되는데요. 이 동시 시청자 수가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봐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이 봐오고 나니까 무엇을 느꼈느냐. 확실히 사람들은 단기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떠나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일부 지역들은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었습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얘기를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서울의 강남부터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송파, 잠실 이런 곳들이 움직였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주변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이 거래량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즘 상황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들이 그 중심부에서 조금씩 주변부로 번져나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 지역까지 번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지역 중에 하나였던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성시 지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원 영통 같은 곳이었는데 화성시라든지 수원 영통 같은 경우가 지난 2달간 2월달, 3월달 지금 현재죠. 2달간 가장 거래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꾸준히 지켜봤던 사람들은 낙폭 과대 지역들을 보면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또 시장의 분위기가 내 눈에서 보가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라지거나 또는 시장의 변화가 기저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기사. 공급 부족에 나홀로 반등한 세종. 지금 와서 보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문구 공급 과잉의 대구는 여전히 침체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 현재 대구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많이 떠나가게 되면 그 대구가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그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다시 대구에서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게 세종시 아파트처럼 뭐 87주 만에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한 1, 2년을 더 끄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지켜보고 관찰해 봐야 되겠죠. 현재 저한테 대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별로 좋지 못한 얘기를 제가 현재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입지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만 보고도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 한 몇 개월간의 분위기만 보고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꾸준히 하게 된다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1월달 이후에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서, 물론 상승세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설프고 좀 웃긴 상황이죠.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반등세가 나타났을 때 보게 되면 결국 입지의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규제 완화 효과에 이번에 둔촌주공이 100% 계약을 달성을 했습니다. 39, 49. 자, 이런 평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평형들, 그저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될 것인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제일 먼저 5% 이상 하락 거래가 줄어들었다. 아까 보여줬던 기사 최고 거래량을 서울이 기록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반포자이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위치한 그런 굉장히 좋은 지역, 금매가 팔리자 호가가 뛰었다.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급매물 소진 후 길어지는 집값 관망세.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네. 그래서 그것이 거래가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싶지 않은 왠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관망세를 보이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관망세가 얼마만큼 이어질지 그리고 그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뒤에서 또 다른 기사들 또 다른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관망세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거나 반대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꾸준히 확인해 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관망세 부분이 하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될 분양권 전매 제한과 완화와 같은 그런 규제 완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의 각종 금융기관들의 위기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더구나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규제 완화를 규제 강화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으로 가겠느냐? 그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서울의 상승세를 보면서 역시 입지가 좋은 것이 최고구나라는 부분들을 일단 현재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이라면 그래도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도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지역들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 정책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요.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 부분이 계속 심각해지면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고 강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서울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풀어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6개월 후의 모습들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낙폭과대 지역의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현재 패턴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모습들은 바로 이렇게 서울의 움직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온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사 중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은 공시지가 하락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사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9% 정도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자, 음마, 마레프, 2주택자 보유세 엄청나게 떨어졌다. 세부담이 감소해 금매가 줄고 갈아타기가 늘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만 보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세금이 증가하죠. 금리가 인상해서 납부해야 되는 이자 부분이 늘어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그 중에 하나였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주택자가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내놨던 매물들을 다시 한번 회수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1주택자들 같은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중과세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공제와 관련된 부분도 6억에서 9억까지 늘어났었고 그렇다면 서울이 살아나네. 입지가 좋은 것이 살아나네. 더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 않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내놨던 매물도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주택자 실수요자들, 다주택자들은 뭐 그렇다 치고 1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겠느냐. 지금까지 봐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네. 여기서 무언가 상급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 1주택자들의 실수요자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죠. 꼭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지방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조차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주택자들에서 2주택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다. 결국 상급지에 갈아타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자,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특례보금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9억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구간이 지금 현재 관심도가 높아지겠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서울을 관심도가 높게 보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서 중저가, 9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지 중에서 입지가 좋은 것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 동네가 먼저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이제 좀 이따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거 분위기 전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뭐 완벽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아닌 거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 여기에 공시지가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선까지는 버틸 수 있는 성 정도를 만들어 놨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현재가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1주택 실수요자들이 상급지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특례보금자리와 같은 9억 미만에 해당되는 주택들의 지역들 그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변수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융합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대외적인 변수는 뭐 함부로 판단하는 거 저도 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원래 준비했던 분양권 전매 완화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의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그때 나오는 어떤 기사 그때 나오는 어떤 모습만 가지고 바로 다음번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판단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는 이제 이것들을 당구로 말하면 원코, 투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3쿠션. 원쿠션에 해당되는 다음 단계를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 첫 번째 이번 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분양권 전매가 완화된다면 분양권 투자로 사람들이 몰리겠구나 라고 하는 바로 다음번 단계에 생각을 하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분양권 제한 완화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기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미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도 만약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과거 사례 부분들까지 언급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전매 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무용지물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보완 기사가 나오게 되거나 보완을 하는 게 정부가 하는 모습이 되겠죠. 맨 밑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전매 제한 완화 4달 시행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곧 심사하겠다. 즉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양권 전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4월 초부터 풀린다, 일주일 연기했다. 이 부분이 바로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경험 있는 사람, 경험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기타 등등 되게 많겠는데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분양권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었을 때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이왕이면 호재가 있는 곳, 입지가 좋은 것들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었죠. 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때 시점으로 해서 과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체장이라고 말했던 2009년,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초반부 사이에서도 분양권에 피가 붙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했고 분양권에 피가 붙어서 수익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산 같은 경우도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일부 지역들도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피가 많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송도, 그 다음에 청라 이런 곳들에 피가 붙어가기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물꼬를 틔우게 되면은 그 물꼬의 물흐름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뿌요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이클로 봤을 때 분양권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분양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보통 책에서도 썼고 항상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
분양권 투자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는요. 침체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서 아무도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만 몰려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자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발 좀 집 좀 사주세요.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나올 때가 분양권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침체장 후반부부터 상승, 그러니까 회복장 초반부 그때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기타 청약시장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을 때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죠. 자, 그런데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침체장 후반부에서 회복장으로 접어드는 시기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쇠퇴기냐 침체장이냐를 알기 어려운 시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침체장 후반부에서 회복기로 돌아서는 시기일까요? 아직까지 쇠퇴기에서 침체로 접어들까 말까 확실하게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침체장 후반에서 회복기로 넘어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쇠퇴기로 접어든 거는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시점에 금리가 너무 갑자기 올라버려서 급격하게 떨어질까봐 분위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쇠퇴기에 접근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권 투자를 지난번에 분양권 투자로 돈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침체기 후반부에서 그 회복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였는데 섣부른 판단으로 지금 그때랑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간다? 위험성이 존재한다,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리스크가 무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은 진짜 몰아막아라기 애매한 듯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주정복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유사한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이냐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2009년의 모습하고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09년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날짜까지 조금 적어서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2009년 4월 28일. 자, 먼저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2008년 9월 달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니까 정부가 전부 다 규제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고요. 그때 이후로도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풀어가는 과정, 규제 지역 해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가 일부 정도 됐었고 이 상황에서 일부 지역들,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들의 분양권들이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009년도, 2010년, 2011년 분위기가 다 안 좋았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인천 청라지구 분양권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양권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하던 용인 분양권 시장에 웃돈이 등장했다. 바로 이 시기에 웃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까지 버블세븐의 하나에 포함돼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되면서 급전직하라는 모습들을 보였던 곳인데 여기까지 움직였다. 즉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선배 투자자들이 그때 분양권 시장이 풀어지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이것 봐라.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던 행동. 그게 바로 그해 9월인가요? 9월 7일인가 9월 8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DTI 규제라는 걸 하면서 수도권 전면 DTI 규제가 들어가죠. 즉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발생하면서 이때 나왔던 기사, 바로 세 번째 기사, DTI 규제 안 받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세대를 사거나 신규 분양을 노려라. 이런 기사가 그때 나옵니다. 그때 2009년 9월 9일이었네요. 이 중에서 지금 오늘 하는 얘기 신규 분양과 관련된 얘기죠. 이때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 주택을 사게 되는 경우는 DTI 규제 받고 뭐 살 수 없으니 신규 주택 받아야 되겠네. 거기다 청약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이 발생됐었잖아요. 제한 해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가느냐? 물꼬가 튀었으니까 글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자, 바로 그 다음번에 10월달 기사입니다. 이 금융권까지 DTI 규제, 즉 대출을 해주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DTI 규제까지 확대를 했으니 일반 대출 시장은 초토화가 됐겠죠.
자, 그랬는데 신규는 후끈하고 기존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게 바로 2009년 10월 달의 기사라는 것. 자, 이게 어떤 말을 말씀을 드리느냐. 자, 신규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때 뭐 1억, 5천, 8천, 9천 이런 거 뭐 부지기수로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분양권 투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했을 때는 돈을 버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침체 후반부터 상승장 초반까지의 회복기 초중반까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정부는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집을 사게끔 만들려고 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러면서 신규가 후끈후끈 올라가면서 기존 아파트까지 올라가 버리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상승장 후반부 또는 그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미 많이 올라버린 상황에서 신규는 분양권 전매의 제한이 완화가 됐으니까 후끈후끈 달아오르는데 기존 아파트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위축됐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부의 포지션은 뭐냐? 조금만 더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과열되게 되면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정부의 포지션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침체기 후반부의 포지션이 아니라 까딱 잘못해서 더 심하게 과열되는 곳들은 묻겠다라고 하는 포지션이 현재 정부의 포지션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만약에 신규의 청약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이 과열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DTI 규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DSR 규제와 같은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나오면서 과열되는 부분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에 그 다음 단계에서 단 2달 정도 지난 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기존 아파트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뭔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신규가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기존 아파트랑 격차가 점점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자체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신규는 올라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사줘야 될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점점 청약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기존 아파트는 여전히 안 올라갔죠. 2010년 7월 달 정도의 기사를 보게 되면 수도권 분양권 가격은 날개 없는 추락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한 가지를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분양권 전매 완화를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과거의 시장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많이들 먼저 들어가시는데요. 첫 번째, 굉장히 좋은 곳부터 선택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점점 옆으로 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자,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신규 분양시장에 분양권 피가 붙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축의 움직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기축이 받쳐주고 갭매우 기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갭매우 기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갭매우 기장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승장이에요. 근데 갭매우 기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풍선 효과로 나타난 장이란 얘기고 풍선 효과가 나타난 장은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양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분양권 자체가 일반 기축보다 싸면 더더욱 좋겠죠. 두 번째,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축의 움직임까지 같이 만들어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양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길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까딱하면은 기축의 움직임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양권 시장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주할 때 되잖아요. 입주할 때 되면은 그 상승분의 분양권 피를 다 같이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0년도 지금 마지막에 보셨던 이 내용들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때 피를 다 토해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권 전매 완화라고 해서 덥석덥석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공급 물량이 얼마나 부족한 지역인지 입지가 괜찮은 곳인지 기축과 비교해서 얼마나 싼지 등등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그냥 분양권 피가 붙었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축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그랬을 때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냥 이번 상승장의 초창기의 모습처럼 오랫동안 보유했더니 엄청나게 돈이 됐더라.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은
피해를 보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분명히 기회다. 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피가 붙을 것이다. 자, 그런데 피가 붙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말고 주변과 시세랑 비교해서 가격대가 싼지 그리고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인지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기축의 움직임이 여전히 좋지 않거나 도대체 움직임이 연결고리가 자꾸 끊어지고 기축의 움직임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이 물건들은 단타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신규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쏟아낼 때 결국 그 좋지 않은 그 분위기가 기축의 좋지 않음과 신축의 입주 물량의 쏟아짐과 같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그동안 벌어놓은 피를 갖다가 다 토해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과연 몇 분이나 이해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물론 그 이전에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를 하겠는데 가장 지금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유사한 사례가 2009년의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2009년은 그 이후에 시장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대로 지방장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방장의 움직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해서 분양권을 투자해서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침체장 후반에서 상승장 초반으로 넘어가는 시점, 공급이 직전까지 굉장히 부족했던 시점에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가라라고 하는 신호를 줬으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움직였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뿌요님이 말씀해 주셨던 분양권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분양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굉장히 시장이 침체돼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시기. 오히려 그때 정부가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때 분양권이든 청약시장이든 무언가 그 정책들을 완화해주면서 만들어주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구 관련된 부분이 또 그 밑에 조금씩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분양권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하던 시기에 나왔던 물량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여기에 따른 미분양들도 지금 현재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결국 그래서 분양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분양권들이 나중에 입점을 한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물량들이 사라져주고 실수요자들이 웬만큼 이것들을 가져가 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제 전제일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조금 이 미분양이 해소되거나 또는 실수요자들이 받아가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제 단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대구 분양권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고요.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웅님인가요? 전매 제한 완화되고 입지가 더 좋은 분양권을 마이너스 P로 사는 게 좋죠. 어차피 실수요자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도생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현재 대구 할인 분양은 계속 나오고 있다. 전세 수요자들은 현재 선택지가 많아서 집을 사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 P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데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2024년, 25년 물량들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소화가 어느 정도 돼야 탈출구가 열리는데 병목 현상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 분양권에 대한 완화가 있어야지 그나마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만약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의 인과관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각자 도생님께서 잘 써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후필즈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쇠퇴했고 지금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로 보입니다. 침체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요. 라고 아까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졌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함부로
위험성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침체장 그 중간 구간에 전매 제한 완화를 통해서 피가 1억씩 붙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당시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투자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련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09년 인천 분양권이 인기였던 것들은 직전 시장에 덜 오른 인천이라는 시장 환경 이후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권 쏠림 현상이 적절히 믹스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천 분양권이 인기였다라고 얘기해서 인천만 그랬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서울도 피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2008년도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 금융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인천은 상승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심 도시가 그대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여기에 그 전에 정말 많이 올랐던 송도라고 하는 직전의 경험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08년 후반부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 청라가 곧 분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과관계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인천은 얼마 전까지 오르고 있었다. 여기에 송도를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곳들이 그 당시 청라와 영종이 엄청나게 분양을 시작을 했었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를 많이 보였던 지역일 뿐 어떤 특정 지역만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많은 곳들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보이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인천이 직전까지 가장 늦게 오르고 있었던 곳 그리고 송도 즉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직전에 사례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적절히 믹스가 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조현희님 질문이 하나 있길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상급지 이동, 그 다음에 서울의 한 채, 쉽게 말하면 똘똘한 한 채와 2주택자가 되는 것에는 고민입니다. 수익성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질문을 하셨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다. 수익성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뭐 할지 어떤 식으로 뭐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때는 오르고 어떤 때는 떨어지는 게 부동산 그 아파트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수익성이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하는 게 계속 서로 뒤바뀌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냐 2번이냐고 선택을 해봤자 예를 들어서 운때가 맞으면은 1번이 좋았다가 나중에 1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2번이 좋았다가 2번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매번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답을 드릴 때 되게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는 큰 방향성으로만 보고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냐. 직전까지 무슨 현상이 있었냐?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던 때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정부가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갔었다. 다주택자 중과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다주택자 중과가 아니라 2주택자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만들어 줬었죠. 자,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번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방향성에 맞춰서 그 파도를 타게 되는 경우는 흔히 하는 말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방향도 나중에 어느 순간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때 가서 달라지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번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2번으로 방향을 잡는 것들이 조금 더 현재로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하지만 평생 2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항상 제가 드리는 답변입니다. 박혜원님, 현재 대출이자 부담으로 강북 신축 팔고 전월세로 갈아탄 후 지방 갭 투자를 생각 중인데
대출이자를 버텨야 할지 형편에 맞게 조정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지금 신축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회원님. 자, 그런데 다 좋은데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 전월세로 갈아탄 다음에 지방갭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 경험 하나도 없는 분이 맞다. 아니면 투자 경험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신 분이 맞다. 왜 그러냐, 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지금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바꿔 타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 전월세로 갈아탄 다음에 지방에 갭 투자를 하겠다. 이 프로세스가 시장의 타이밍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시려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지방 갭 투자를 한다? 물론 지방에서도 좋은 입지도 있겠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그렇지 않다. 지금 본인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월세로 갈아탄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단기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월세, 전세 가격의 작년, 재작년이죠.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틀렸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틀려진 게 없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소지가 존재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전월세로 갈아탄 후 지방 갭 투자를 한다는 말 자체에서는 제가 어디서 무엇을 느끼냐면 거꾸로 가겠다 둘 다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전월세로 갈아탔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지방 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이 혹시라도 소액을 위해서 조금 더 외부의 지방이라고 한다면 지금 입지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지가 나쁜 곳으로 간다? 완전 거꾸로 한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강하게 버티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출이자가 힘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국리를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거꾸로 탄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려면 차라리 악으로 깡으로 대출이자 버티는 게 낫다. 강북의 신축인데.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신축을 팔고 어차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서울 일부 지역에 구축을 가더라도 그 정도의 포지션을 버티거나 유지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가라. 그걸 전월세로 갈아탄다?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아보고 싶어요. 아마 갭 투자하면 상승한다는 리스크, 그 민박집 사장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스타벅스님, 영통 망포동 신규 아파트 1월에 피 주고 샀어요. 대출이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죠? 네. 망포동이라면 영통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 자, 그 지역에 신규 아파트고 괜찮은 아파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그 가격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떨어졌을 때시죠? 그렇다면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김여명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구도심 동춘동 옥년동 구축 아파트 재건축자는 어떨런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요. 인천이고 무슨 동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노후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얼마 전에 확보되면서 노후도시 관련 특별법으로 바뀌었죠. 자, 노후도시 관련 특별법에 해당되는 연수구 동춘동 옥년동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러니까 재건축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할 때 이렇게 하죠. 과천이 좋아요, 평촌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좋아요, 인천이 좋아요, 또는 부산이 좋아요, 창원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입지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일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무언가가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입지, 동일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들을 무언가 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노후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바뀌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기신도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일기신도시부터 출발했던 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돼서 일부 노후도시, 노후택지개발지구도 같이 포함돼서 개발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일기신도시가 더 높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인천에 있는 동춘동, 옥년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 많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지역보다는 오래 걸릴 것이다.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그 돈이면 할 게 여기밖에 없다라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래 걸리는데 그나마 조금 더 빨리 잡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움직이시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동치동 옥륜동이 나쁘다가 아니라 노도시와 관련된 재건축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곳 위주로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미경님 거 뒤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경의중앙선 운정신도시 쪽이네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입주입니다. 분양 시 분양가가 높았는데 현재 피가 떨어져서 호가가 떨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입주 시 잔금 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버텨봐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일반적으로 잘 하는 투자자가 하는 투자 방법을 하나도 따르지 않으셨네요. 첫 번째,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늦게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대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대체재를 찾는 데 있어서 입지가 좋은 곳들은 나중에 매도하기가 그나마 편한 건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파주 운정 쪽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면은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겠죠. 더더구나 이것들을 분양가가 높게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석의 개념, 갭 벌리기, 갭 메우기, 그 다음에 아파트와 대체재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신 경우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질문을 하실 때 입주 시 잔금 치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그 돈을 여유 있게 가지고 투자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로 사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파트라면 모르겠는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면 파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무언가 테마가 또다시 호재가 와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경의중앙선 또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그 효과는 GTX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줘야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주고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줘야 아파트들이 대체주로서 따라서 올라주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2025년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본인은 잔금을 치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질문 하나만 하죠. 일단 본인이 매입을 하실 때부터 뭐가 잘못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한테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또는 뭔가 희망찬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본인이 투자할 때부터 꼬인 투자를 하셨다. A급이 아니라 B급, C급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대체질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치를 잔금도 없는 삶에서 투자를 하셨다. 여기서는 버틴다 안 버틴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잔금도 없는데 선택은 한두 가지밖에 없죠. 버티기보다는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게 좀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황찬웅님 마지막에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광주광역시 분양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최근 5, 6억 84 기준 완판됐는데 벌써 피가 2,000분 정도 붙어서 돌아다닙니다. 저렴했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추후 분양 예정은 그 이상으로 나온다는데 예상되는 상황이 있으신지요? 저도 역시 찍을 수는 없겠죠.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을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광역시를 가겠습니까? 그냥 일반 시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광역시를 가신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를 가게 된다면 공급이 부족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공급이 많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 곳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광역시 중에서 너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도 덜 오른 곳을 간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이것들이 다 섞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광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너무 특정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피가 2,000부터 한다, 완판되었다, 차후 분양 예정은 얼마가 된다 하더라. 사실상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저에 흘러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광주라고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곳이기도 하죠. 다른 어떤 동네보다 투자자들이 더 덜 타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물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움직이는 곳 중에 하나. 자, 그런 곳에서 앞으로의 물량에 따라서 광주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은 특정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 별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광주라고 하는 곳들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역시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더 좋은 기회가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무슨 동네 아파트를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이거죠.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이 왜 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을 샀을 가능성이 높고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동네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와 유사하거나 비싸게 만들어서 분양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비싸게 된 곳들은 항상 지금 집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졌으니까. 즉 바꿔 말하면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였었어요. 대체제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그 이후에 내가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온 것 중에 아파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게도 아파트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 말고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또는 기타 DSR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후순위로 가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이번에도 기회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분양권 투자에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